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카드사 정보 유출 손해배상과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허진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셜방송 오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처음이어가지고요. 네. 근데 참 아담하고 좋네요, 드디어가.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신문지면이나 방송 또 인터넷상에 뜨겁게 달궜던 문제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한 또 연관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또 논란도 크게 일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해자 500여 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또 앞으로 이 소송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될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또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계속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되는 네, 그 규모도 상당히 이제 전체 국민의 한 50%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어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네.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좀 제재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좀 더 개인정보 보호에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법제가 좀 정비가 되어야지 네. 매번 국민들은 이렇게 정보가 유출이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도 소송을 안 합니다. 네. 사실은 소송 안 하고 일부 사람들만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네. 그런 정보 유출로 인해서 회사가 입는 어떤 손해라는 게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이런 게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말 네. 어떤 법적인 제도 정비라든지 또는 최근 금감원에서 가진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가진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정 제재로서 네. 영업을 좀 중지를 시킨다거나 네. 이런 좀 강경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손해배상 청구도 물론 중요하고 승소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말씀 중에 박경신 교수님도 오늘 방송에 함께하시기로 했는데요. 현재 국회 쪽에서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현재 오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교수님도 이제 자리하시는 대로 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허진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 해결책, 근본적 해결책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허 변호사께서 지난달 27일 여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근본 해결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셨다고요? 예. 그때 하신 얘기도 조금 함께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토론의 주된 네. 쟁점은 이번에 이제 이 카드사들이 이렇게 네. 정보를 많이 유출당했는데 이 정보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가지고 네. 계열사들 사이에서는 네.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정보법이 있는데요. 이 신용정보회사라든지 금융회사를 포함한 이런 신용정보회사들이 자기가 이제 수집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또는 네. 다른 회사에게 넘겨줄 때는 정보 주체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저희 은행 카드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내용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읽어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네. 저도 몇 번 카드 만들면서 네. 이건 선택적인 건데 네.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만들 수 동의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선택적 사항이기 근데 때문에. 왠지 또 그냥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거 동의를 안 하면 혹시 또 가입에 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입이 안 된대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하고 다르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동의권을 개인들한테 영업회사들이 이제 가베지에서 네. 악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용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여기 업체 측의 또 편의 예. 이런 거에 좀 더 고려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예, 그 부분뿐 아니라 법의 규정하고도 맞지가 네. 않고요. 네. 예, 그런 약간 편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금융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법에 네. 그 금융지주회사하고 개회사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의를 안 받고 네. 아주 특혜를 준 거죠, 사실은. 예외적인 거죠. 일반적인 법에 어긋나는. 근데 이제 이 금융지주회사법의 목적이 뭐 금융지주 회사들의 어떤 뭐 영업상 어떤 뭐 금융지주 회사를 통제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금융 회사가 이제 그 금융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름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장 이런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보면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뭐 영업상 이유로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규정 자체가 보면 이제 그 헌법상 기본권으로 저희는 개인정보 차기 통제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차기 통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인데 이렇게 기본권도 뭐 물론 법률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 공공복리라든지 뭐 사회안전보장, 질서유지 이런 그 제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규정은 개인정보 통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어떤 영업사항의 편익, 어떤 사익적 목적에 많이 다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러한 그 어떤 영업의 자유를 가지고 개인의 아주 중요한 자기 정보 통제권을 제한한다는 거는 이제 법이 비교를 해보면 그 균형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에게 편익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사실 이게 관행적으로 그런 게 이제 또 있어 왔는데요. 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그런 지적도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드사에서 정보가 유출되는데 그 범위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지주회사 간에 정보를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집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출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사실은. 저도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언급된 세계 여기 카드사에서 저도 쓰는 카드가 있어서 직접 이 카드사 쪽에 연락을 해봐서 정보 유출이 됐는지 확인해봤더니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어떠세요? 그러면 기분이? 기분이 일단은 좀 제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혹시 또 2차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또 우려가 되고 이런 게 왜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함께 피해자로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점검이 좀 필요할 듯한데요. 지금까지 뭐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이스를 보면 주로 뭐 언론에는 이제 큰 건들만 이렇게 소개되는데 사실 작은 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큰 건, 그 유출 규모가 큰 사안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해킹을 당해서 이제 유출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런 보안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킹을 당하는 경우에는 보면 사실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고요. 해커들이 항상 공격을 하는 거고, 그거는 기술적인 최선의 조치를 다해서 방어를 하는 개념인 거지. 그 방어 개념을 넘어서서 뭐 새로운 그 공격 기법을 해커들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실 방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봐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 개인식별번호로 각 정보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집적이 돼 있죠. 그러니까 또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정보 집적을 막는 방법, 좀 정보들을 따로따로 해서 사실 한 군데를 뚫었다고 해서 이 사람과 관련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없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좀 그 방법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번 사건처럼 인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유출되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그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사실 이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를 그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만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번 건도 그 협력업체 이제 직원이 컨설팅하러 왔는데 통상은 이런 USB라든지 이런 걸 그 못 가져가게끔 수색을 해요. 그러는데 뭐 한 30일씩 일하다 보면 이제 막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색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USB를 소지하고 들어왔는지. 거기에다가 통상은 이런 이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컴퓨터를 제공하더라도
그 USB 포트를 아예 꽂을 수 있는 잭을 뺀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유출을 아주 간단하게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유출은 사실은 그 기업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부적으로 그런 그 정상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네.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킹 사고와는 다르게 네.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박경신 교수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생방송 중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부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피해자분들의 입장으로서는 혹시 그 소송에서 또 이길지 여부, 또 본인이 이제 소송에 또 참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피해자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 소송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좀 알기 쉽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그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제도는 어떤 거냐면 소비자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중에 일정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네. 단체들이 이제 피해자들로부터 이제 이임을 받아서 집단 분쟁 조정에 그 신청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에 네. 따라서 따라서 이제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제 집단 분쟁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게 이런 뭐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집단 소송에 대한 방법인 거고요.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뭐 소송들은 이제 변호사들이 원고를 모집해서 네. 피해자를 모집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기 하고 네. 인원이 많아서 집단 소송이라고 불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집단 소송은 아니고요. 그냥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서 네. 소송을 하는 거고 집단 소송이라는 그 소송의 성패가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소송 결과에 동의하는 사람들한테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집단 분쟁 조정을 꼭 거친 다음에 집단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네. 제도가 있긴 있는데 소비자 단체라든지 비영리 민간 단체만이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원고로 네.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뭐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에도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네. 뭐 등록된 이후에 3년 이상 그 활동을 한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아주 뭐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 네.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네. 이런 좀 집단 분쟁에 대해서 한번 네. 제기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요즘 뭐 계속 집단 분쟁 이 분야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 분쟁과 관련된 그 입법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네. 측면에서 한번 적절하게 소비자 단체나 조건을 만족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가 주도가 돼서 네. 한번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게 지금 뭐 진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소송을 하시고 싶은 분은 결국은 이제 변호사들이 그 블로그에 이제 네. 소송 모집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자기가 참가하는 방법 말고는 네. 소송을 하긴 어려울 거고 그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소송을 제기를 해도 네.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자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보 불안 유출로 불안감을 갖는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되는지 이런 질문도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볼까요? 네, 박경신 교수님. 예, 또 부족하면 더 변호사님. 네.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딱 바로 이 이슈로 국회에서 지금 목화 네. 간담회가 진행이 돼서 국회의원들하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그 간담회가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좀 늦게 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거기서 저런 문제를 다뤘는데 정보가 유출이 돼서 남용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정신적 그 불안감, 네. 그 불안감 자체만은 피해 보상으로 아직은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유출이 예를 들어서 저의 프라이버시 저의 어떤 내밀한 정보가 있는데 네.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뭐 인터넷에 뿌리거나 여러 사람한테 알린 것이 아니라 네. 뭐 그 사람의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한테만 뭐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 유출은 유출이죠. 네. 유출은 유출이지만 그것 자체로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 이유로 어떤 개인정보가 그 인터넷에 뿌려지거나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되거나 또는 그것을 남용할 것이 네. 예측되는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네. 대표적인 사례가 마케팅 회사들입니다. 네. 마케팅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피해가 인정되지만 그 원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될 회사가 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갔다. 또는 다른 그 카피를 뭐 분실을 해서 누가 또 주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다라거나 그래서 피해 발생이 가능은 하지만 피해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자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손해배상은 원래 원칙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들 네. 더 남용되거나 또는 더 확산되거나 이럴 것이 예측되지 않는 이상 피해는 없지 않냐라는 법리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도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네. 이자료라는 게 정신적 손해거든요. 네. 이자료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인정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라든지 가족들의 그런 금액이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낮게 인정을 하고 사실은 네.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 이자료의 액수는 판사들이 이제 그 이자료 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각각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자료 산정하는데 사실은 그 기준 자체가 사실 판사들 입장에서도 네.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자료 산정하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료로 인정되는 금액들이 적었고 이 개인정보 관련 유출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이제 가장 비슷한 케이스가 GS 칼텍스 사건인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정보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 정보 유출 과정이나 이 유출의 정도라든지 또는 시기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자료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 기본적으로 의사의 이제 개인정보 주체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이용될 수 있는 상태라든지 수집될 수 있는 상태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GS 칼텍스 사건도 보면 친구한테 같은 공범한테 넘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언론사에 배포되어 있는 그 정도로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정신적 피해 부분은 이제 소송에서 이제 좀 반영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근데 말씀이신 건가요? 이번 사건을 좀 달리 봐야 될 게 사실은 이게 유출된 게 한 1년 전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국민카드를 제외한 농협이나 농협카드랑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대출 광고하는 광고인하고 그다음에 보험 모집인한테 이미 유출이 됐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네. 밝혀졌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출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팔기 위해서 정보를 빼왔고 그리고 일부 그런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팔았던 거고 네. 그 다음에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빼낸 정보는 상당히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네. 장을 보면 그렇다면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수집 또는 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기존의 어떤 판례를 놓고 봤을 때 좀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 기존 판례 비추어도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뭐 언론들도 보면은 이번 사건이 뭐 국민카드만 보고 이제 GS칼텍스랑 비슷해서 이건 뭐 저기 다 질 것으로 원고 측이 질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대출 광고인한테 마케팅으로 마케팅 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남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된 거기 때문에 피해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그리고 뭐이 마케팅 업체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USB USB에 이제 그 저장 매체를 USB로 사용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USB로 이렇게 복사를 보통 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USB 자체에 이 복사라든지 전달에 대한 그 근거 자료가 남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USB만 놓고 USB의 원본을 가지고 USB 원본을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체에 뭐 복사를 했거나 다른 데 배포했다는 흔적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본을 압수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다른 데 팔지 않았다라고 팔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양심껏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입증 책임을 지금 현재로서는 원고한테 요구를 많이 해요. 그걸 입증을 하라. 근데 원고가 그걸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게 사실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뭐 금융 쪽의 전문가분들도 아니시고 보통 일반인들이신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를 본인이 피해자가 입증을 해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적 정보가 이렇게 쉬운 내용도 아니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은 이제 판례가 바뀌기를 원한다라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떠한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이 됐고 유출된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 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 회사의 어떤 주요 업무의 위반 정도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공식 그러니까 뭐 이런 대략적인 케이스에서 이 자료 정신적 이 자료가 어느 정도 된다. 라는 부분들이 판례들이 넣어줘야만이 금융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좀 심각성을 갖겠죠.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카드 같은 이 사안에서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 1인당 뭐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의 정신적 이자료가 정신적 손해가 인정이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사실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한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손해액들 이런 부분들이 크고 이게 회사의 운영과 앞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회사가 뭐 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 금액들이 놓아줘야만이 사실은 기업들이 좀 더 철저하게 내부 그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보호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뭐 정보가 유출이 돼도 어느 정도의 손해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사실은 뭐 유인책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게 이번 소송에도 중요한 게 이 정보 누출 사태가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크긴 컸지만 또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제2의 또 이런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소송에 대한 승소 여부 또 이제 판례가 이제 차후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이번 소송에 더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근데 사실은 뭐 그걸 뭐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농협 카드나 이제 롯데 카드 같은 경우 일단은 대량적으로 그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그 보험 대출 강구하는 사람하고 보험 대출 모집인들 한테 유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유출이 있었고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는 상태라 보이시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 손해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조금 지금 팔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입증의 방법, 누가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에 따라서는 또 정신적 손해가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카드를 해지를 했는데 해지한 사람들한테 계속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정보가 폐기가 안 되고 네. 또 보통은 이제 카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 해지가 되면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폐기를 해야 돼요. 네. 동의가 없는 이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았으면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네. 그 개인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자체가 이제 법 위반에 대해 소지가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이거는 뭐 유출가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식적 이자료 부분을 판단하는 법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박경신 교수님도 하신 말씀 있으시죠? 뭐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 그 사후 예방책을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물어보시려고 하다가 소송 뭐 결과를 물어보셨는데 사후 예방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 대규모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면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왔냐면 이제 개인정보 중에 핵심이 이제 주민등록번호 아니겠습니까? 이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명의도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나쁜 네.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없이 명의도용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포털들 인터넷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SK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네이트죠. 네이트에서 뭐 3,500만 네. 건 뭐 유출되고 했을 때 인터넷 업체들은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지금 금지된 상태인데 네. 지금 카드 회사들이 또 이렇게 했거든요. 네. 카드 회사는 뭐 그 전에도 있었죠. 전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하면 역시 똑같이 지금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 금융거래에서 저기 이 당사자 확인을 하려면 주민번호 당연히 있어야 네. 되는 건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면 어떻게 계좌를 만들고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전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사자 확인하는 건 꼭 주민번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름, 또 생년월일, 주소. 네. 필요하면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날 태어난 사람 중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소는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네. 뭐 출신 학교를 물어본다거나 네. 무슨 뭐 계층적 위화감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뭐 그냥 초등학교만 물어본다라거나 네. 그 외국 금융회사들은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번호 없는 나라들은 그러면 거래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민번호 방법이 또 있겠죠. 방법이 다 있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의 처녀적 성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뭐 성이 뭐 엘리자베스였냐 뭐냐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본인 확인을 당사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인터넷 업체들에 했던 것처럼 금융회사들도 이번에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주민번호 수집 그러면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정보 유출이 잘 안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네. 어찌됐든 그 이름, 주소 뭐 그런 조합들도 어찌됐든 유출이 되면 또 명의도용 할 수 있는 네. 도구들이 되니까 네. 그것도 이제 유출시키려는 그런 이제 악의 세력들이 또 활동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주민번호 하나에 그 본인 확인이 다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여러 정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네. 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뭐 출신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으면은 있고 또 그런 정보를 이렇게 뭐 분리해서 보관한다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 유출이 더 어려워지고 네. 특히 주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출해서 꺼내와 봐야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조금 더 당사자 확인을 할 때 그 주민번호라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네. 당사자 확인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는 뭐 어떻게 합니까? 금융업계에서 져야죠. 예.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주민번호를 이제 그
금융 은행 쪽에서 네네. 요구하지 않을 때 뭐 추가적으로 또 번거로운 절차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네. 좀 그런 우려는 좀 없을까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확인을 우선 이제 처음 한번 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뭐 그때 우리 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패스워드 설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할 네. 때 그 패스워드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서로 그 둘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계속 바꿀 수 있는 패스워드는 또 계속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첫 만남 후에는 그리고 어차피 은행 계좌 개설하려면 네. 어차피 처음에 가야 돼요. 처음에 가서 해야 되는 거 그 면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저는 부담은 별로 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배 여사님도 말씀 들어. 사실은 뭐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취향 네. 이런 것들이 뭐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다 영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되겠죠. 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뭐 정치적, 의사, 종교적 성향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죠.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민들이 개인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편의성 되게 네. 편리하잖아요. 사실은 주민번호 제도가 그게 악용만 되지 않는다라면 뭐 어떤 한국에서 이제 뭐 어떤 뭐 금융 거래를 털거나 네. 이런 거 되게 편리성이 있고 처리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이런 편의성이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나가고 조합이 돼서 언젠가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요로드는 거기 때문에 과연 약간의 조금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 또는 또 이런 정보와 관련돼서 네. 조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 불편하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갈 것인지 네. 아니면 편의성 발달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편의성에 또 치우치고 뭐 이런 손해가 생기더라도 난 감수하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짜 각 개인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 주민번호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저희가 그도 금융거래를 하거나 어디 개인 인증을 할 때 이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습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려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또 한순간 다른 제도로 개인 인증을 하게 된다면 또 업체 측에서 굉장히 또 절차가 또 꼼꼼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고 좀 익숙함에 좀 기들어져 있어서 그게 그 절차가 또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주민번호도 네. 보세요. 열쇠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실은 생년월일은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거고 네. 외워야 되는 건 뒤 7자리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별 첫 번째는 성별이니까 네. 사실 6개 숫자란 말입니다. 근데 주소 외우시잖아요. 네. 네. 주소 못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소 대부분 외우죠. 출신 초등학교 네.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6개라는 번호도 아시겠지만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태어날 때 이제 부여받는 번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번호 대신 뭐 추가로 물어본다면 한두 개 외우지 않아도 되는 문항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더 불편할 게 없습니다. 네. 주민번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민번호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트는데 네. 본인 식별을 확인하기 위해서면 예를 들어 행정관청이라든지 관청에서 이 사람이 맞다라는 본인 확인해주는 그런 어떤 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한다라면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그런 확인도 필요 없겠죠. 저는 그건 반대요. 이미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하는데 네. 그 인감증명 없는 본인 확인 뭐 서비스 제공하는데 네. 그거 하려면 또 그때만 동사무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감증명 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이 불편함이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 그 온라인상의 인감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해서 이 커피 한 잔 사 마시려고 해도 인감증명 동사무소 가서 떼와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불편함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행정기관에서 이제 또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럼 그걸 떼주기 위해서 또 어떤 번호를 또 부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럴 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외우지 않아 알고 있는 정보들 몇 개 조합하면 주민번호만큼 고유성 있는 본인 식별수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현재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지금 뭐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뭐 카드 재발급 하고 네. 또 그 외에 주민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면 사용했다고 알려주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런 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청구 금액으로 삼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재산적 피해로 법원에서 저는 인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재발급 비용 역시 비용이 있다면 인정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런 재산적 피해에 부과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재산적 피해가 없다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재산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또는 그런 그 근거가 카드 재발급 비용이나 앞으로의 어떤 그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튼 뭐 그건 참고로 하고 뭐 그 카드 재발급을 하는 것은 뭐 싫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금융회사 측에 이 앞으로의 어떤 카드 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이상은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라거나 뭐 외부에서 뭐 그 결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거부하도록 한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은행 측과 뭐 상의를 해야 되겠죠. 네. 저 허변호사님께서는 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어떤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허변호사님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은 뭐 카드를 변경을 해야겠죠. 뭐 계약을 카드 변경을 하고 이제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면 카드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제일 좋은 거는 뭐 카드 계약을 해지하면 사실은 이제 후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가장 낮죠. 근데 계속 쓰는 카드고 또 뭐 거기에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카드는 일단 카드 번호가 거의 대부분 유출이 됐기 때문에 카드는 변경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뭐 딱히 이제 사실은 이런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예방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꼭 뭐 이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사후 통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출이 발견됐을 때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좀 모순적인 게 유출됐다고 알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에 떨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안 알려주면은 사실은 불안감이 발생 안 하니까 피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유출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곧바로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손해배상이 좀 모순적 관계에 있는 거죠. 안 알려줄수록 도리어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태니까 그건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발생했는데 사후 통지 안 하면 사후 통지 안 하는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에 얼마씩 그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배상액을 법으로 정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내친 김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남용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가능성, 남용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자체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을 잘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국회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 그 미국 프라이버시법 1976년도 프라이버시법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한 건당 100만 원씩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만든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 이 법원에서 실손해 있냐 없냐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네. 손해배상이 어떤 더 이상의 정보 유출을 막는 그 동기부여를 잘 못하는 거죠. 네. 기업들이 계속 소송하면 이기니까 네. 유출시켜놓고도.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아예 법으로 유출하면은 실손해 입증 관계없이, 실손해 입증 관계없이는 아닙니다. 그거 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 실손해는 최소한 그 1,000불,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은 네. 그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놔서 우리나라도 그 불안감에 대해서 개인정보 네. 유출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뭐 건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정해놓는 그런 그 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 카드사 정보 유출 손해배상과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박기영신 교수와 허진민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예, 짧게 저 두 분께서 이제 마지막 하실 말씀만 짧게 부탁드리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먼저 할까요?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 뭐랄까 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 네.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관행을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건 적과의 싸움입니다. 네. 적과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방어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즉 뭐냐면 은행마다 본인 확인하는 방식이 다 달라야지 전부 다 똑같이 주민번호 중심으로 한다라거나 전부 다 똑같이 공인인증서 중심으로 한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더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은행마다 수집하는 정보나 그걸 다루는 방식이 다 규격화되어 있으면 그 해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킹하는데 자원을 더 투입할까 이런 거 판단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본인 확인 기술의 좀 다양성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술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을 모집해서 마케팅 차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기업들도 그게 관심이 많고 네.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계속 수집하려고 할 거예요. 네. 이 시점에서 정말 기업이 그 자기가 정보를 수집을 했다라면 그 정보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이용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런 유출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 정보 보호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런 담당자의 어떤 의사 근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네. 이런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어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약간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손해 범위를 증명 안 해도 일정 금액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어떤 법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업도 향후에는 이런 뭐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이런 사건 터지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네. 결국은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법적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보라는 게 앞으로는 자기의 재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의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환점 앞으로의 어떤 정보 사회에 있어서 전환점에서 이런 정보 유출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어떤 법적 정비, 최소한의 법적 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개인적으로 정보 유출의 피해를 봐가지고 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가고 궁금증도 많았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